안녕하세요.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 레드바이오 분야, 특히 신약 연구 분야의 발표를 맡은 여의제대학교 이상혁입니다.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할 거고요. 저희 작업반은 본부처 신약개발사업 단장이신 묵현상 박사님께서 반장을 맡으셨고요. 이외에 대학 산업체 출연형 국립연구소에서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맡은 신약 연구 분야의 각종 데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에 관련된 제반 주제에 대하여 정보를 모으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항목들이 저희 다룬 대상인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성시험 데이터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강선웅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신약 개발을 할 때 약물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독성시험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독성시험을 non-GLP에서 인비보 또는 인비트로 그리고 GLP에서 생산되는 독성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얘기고요. 샘플 정보와 실험 정보 모두 이 목적이나 그 독성 시험의 시험법에 대해서 정보를 필수화하고요.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이 독성 실험을 하였고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암 약물의 임상 효능 데이터입니다. GPCR 주식회사 대표이신 신동성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환자 정보와 그 다음에 실험 정보로는 이 암 환자의 진단이나 시료에서는 조직이나 혈액, 그 다음에 정보로는 유전체 정보로 돌연변이나 발현, 그 다음에 약물 반응이 어땠는지, 최종적으로 이 환자의 아웃컴,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CT나 MRI 같은 그런 영상 정보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합물 관련 데이터입니다. 신약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화합물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자세히 정보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화학연구원의 이성경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화합물 샘플 정보는 화합물의 합성이나 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필수적인 정보고 이 화합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이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MR 정보가 아주 필수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정보로는 이 화합물이 만들어진 날짜라든가 화합물의 합성 방법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분광학적인 그런 정보들이 실험 정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이 있으면 이 화합물의 약효를 평가한 데이터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샘플은 이 어떤 약효를 평가하기 시험은 뭘 했는지, 적응 질환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스크리닝 시스템에서 이 약효를 평가하였는지, 그래서 그 실험 정보로는 그 스크리닝 시스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나 실험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많은 화합물을 대상으로 이 화합물들의 약효나 약동력학 데이터 그리고 독성 정보를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효성 정보, 약동력학 정보, 독성 데이터 정보들을 인비트로에서 했는지 인비보에서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또 다른 정보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합물을 우리가 대규모로 스크리닝을 할 때 바이오에세이를 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세이 스크리닝을 하는 것은 광주과학기술원의
남호정 박사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NCBI의 펍캠 데이터가 이 분야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데이터 정보는 이런 식으로 샘플이 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에세이가 스크리닝이 타겟은 뭔지, 그러니까 프로틴인지 DNA인지 RNA인지 그 중에 어떤 유전자인지 이런 것들을 담게 되어 있는 것이 타겟 정보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에 대한 크로스 레퍼런스, 논문에 해당하는 논문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크로스 레퍼런스를 또 함께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크리닝 데이터를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했는지, 그래서 에세이 타입이라든가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외에 스크리닝 에세이 뭐 이런 액티비티 아웃컴까지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이미 허가가 난 약제들을 다른 목적으로 리포지셔닝하는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 연구정보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주지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이미 약물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력 양식을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새로운 적응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응증을 찾기 위해서 시행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들을 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본적인 인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환자 정보 더하기 이 약물을 임상시험할 때 어떤 식으로 투여했고 투여 경로라든가 유효성은 어땠는지 독성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이 리포지셔닝, 리퍼포싱의 임상시험 연구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약물 개발을 할 때 일단 임상시험을 최종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정보들이 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커넥트 클리니컬 사이언시스의 지동현 대표님께서 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임상시험의 어떤 적응증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임상 단계는 뭔지,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디자인 이외에도 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을 받았다면 어느 나라에서 언제, 그리고 목표로 하는 타겟 샘플은 얼마나 모을 것인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좀 상세하게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신약뿐만 아니라 임상에 함께 사용하기 위한 바이오마커에 대한 정보도 함께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마커, 특히 비임상 시험이 이제 시작이지만 중개연구나 임상 1상, 2상, 3상 가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의 용도라든가 적응증,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분석 방법은 뭐고, 임상적인 검증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임상 바이오마커 정보를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환자 정보 데이터도 일부 논의는 했습니다만 워낙 대상 질환에 따라 가지고 이 정보가 다양해지고요. 이게 특정 질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